네, 친문 핵심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금 전에 SNS 통해서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천 심사에 반발해서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합니다. 이 정치권 소식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주필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좀 보죠. 김영주 의원, 이 한동훈 위원장과 이 3.1절 만찬 이틀 만에 국힘 입당을 선언을 했죠. 이상민 의원에 의해서 민주당 현역 의원 두 번째입니다. 국민의힘 합류인데 지금 비워둔 영등포 갑지역 전략공천 이건 다 얘기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략공천 가능성이 있으니까 입당을 권했고 예. 입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정치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영주 전 부의장이 합리적인 분이고 또 상식적인 분이고 좋은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위 20%로 이렇게 하겠다는 건 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예. 그런 결정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정치적 행보는 사실은 어제까지 바로 있던 당을 탈당해서 예. 그야말로 바로 그냥 상대당으로 간다는 것 전 정치 도의상으로도 그렇고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탈당해서 네.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바로 상대당으로 가서 또 공천을 받고 네. 그것도 전략 공천을 받고 출마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이고요. 그야말로 기본적으로 과거 이상민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입당한 그런 것과는 조금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하게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판해왔던 사람이 이상민 의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김 전 부의장도 탈당 선언을 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그에 대해서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 당을 만드는 예. 사당과에 대해서 침묵을 지킨 거에 후회스럽다는 그런 취지 말했지 않습니까? 예.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그동안. 그러니까 공천을 받았다면 역시 가만히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공천 탈락하니까 이와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 멋진 공천, 감동적인 공천 했지 않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기는 공천을 해야죠. 김 전 부의장이 영등포에 출마하면 이길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나 이기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의 목적이.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행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의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글쎄 이제 진영 논리보다는 여의도 정치를 바꾸자는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에 공감했다. 이래서 옮겼다라는 얘기도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김 부의장의 과거 채용 비리 의혹이 충분하게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이 반박에 나섰죠.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주가 0점이면 혹시 이재명은 마이너스 한 200점쯤 되나요? 김영주 부의장은 좌우 가리지 않고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해 오신 분입니다. 공적인 이익에 더 앞서서 공모하겠다는 자세만 있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저희랑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김 부의장이 채용 비리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지 못해서 윤리평가에서 50점이 감점돼서 0점을 받았다라고서 이제 평가 절하를 하자 김 부의장이 바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검찰 조사도 없었다라면서 20대 국회를 21대까지 못 끌고 와서 평가를 한다니 이재명 대표가 다급하긴 다급했나 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공방 어떻게 보셨나요? 이 지켜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평생 민주당에서 몸을 담았던 김영주 부의장의 이탈 자체, 탈당 자체도 상당히 민주당에게 충격이긴 하지만 네네. 어쨌든 이제 당 대표가 나서서 일종의 뒤끝 장렬의 모습을 보여준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논리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명이라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여러 가지 하자, 비리 때문에 공천이 탈락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한다는 측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당에서 몸담았던 이 당의 일종의 중진이 네. 떠나는 상황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나쁜 선례를 하나에 보여준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앞서 우리 노동일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평생 민주당에서 몸을 담고 사선 의원과 그 고용부 장관까지 지냈던 분이 예. 사실 탈당을 하면서 바로 상대당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눈살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면 분명합니다. 물론 김영주 지금 부의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지금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겠죠. 뭐 2014년도에 불거졌던 문제가 2014년 채용 비리가 2020년쯤에 아마 불거졌던 모양이에요. 예. 그런데 4년 내내 아무 말도 없다가 이 공천 시점에 와서 그걸 가지고 본인을 지금 낙천시키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아마 억울한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지금 이 상대당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도의, 정치적 의리 이런 측면에서는 아마 비판도 본인이 감수해야 될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난해 7월 달에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때문에 네. 김영주 부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지인과 일본 여행과 관련된 문자를 보냈을 때 상당히 그때 강하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내로남불이다,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예. 조롱이라는 식의 이야기까지 했던 그런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그 김영주 부의장의 과거 행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건 국민들이 또 한 측면에서 의문이 드는 그것도 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네. 지적도 있지만 글쎄 뭐 자꾸 이제 김영주 이렇게 비판하시니까 이제 김영주 의원 입장에서 보면 뭐 정치 생활에 있어 모욕감을 느낀 부분. 네? 그다음에 이제 억울한 상황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한동훈 위원장과 의견이 맞았다 이렇게 좀 제가 좀 반대편 의견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김 부위원장 입당에 상당수 민주당 의원도 동참할 것으로 알려지자요. 민주당 일부 지역에서 탈당 강요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제보가 있다. 이렇게 견제에 나섰어요. 글쎄, 이걸 좀 긴장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제 그 처음에 얘기 나올 때 예. 김영주 의원과 함께 이제 뭐 1,500명 정도가 탈당할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 부분 조금 의아했습니다. 지금 당원들 전부 다 뭐 여론조사를 돌린 것도 아닐 것이고 네. 전수조사한 것도 아닐 것이고 어떻게 1,500명을 콕 찍어서 이렇게 하나 했는데 뭐 그중에는 자발적으로 탈당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예. 또 본인들의 의사와 의사와 다르게 탈당한다.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그렇게 얘기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김영주 의원 입장은 이해한다니까요. 네. 이해하고 본인이 어떻게 계속해서 우수 의원 표창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해서 다른 정말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보더라도 김영주 의원 정도가 하위 20%면 나머지 80% 도대체 얼마나 잘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분명합니다. 예. 한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한다든가 하면은 그건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바로 이와 같은 선택을 한 게 이제 조금 부적절한 것 같다는 생각인 것이고요. 예. 그와 같이 정말로 이제는 만약에 김영주 의원이 영등포에서 예.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이 된다면 네네. 전략 공천이 된다면 그것도 뭐 거기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의원 후보로서 네네. 의원은 없지만 후보로서 뛰었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은 승복한다 하더라도 밑바닥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는 얘기고 똑같은 차원에서 민주당 당원들도 예. 그야말로 소공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뭐 얘기가 거죠. 자, 다른 지역 한번 보죠. 그 박민식 전 장관 강서 을출마 이거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교수님께서? 일단 뭐 이 강설 같은 경우는 사실 김성태 전 의원이 예. 이번에 사실 컷오프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또 그 지역에 지원했던 박대수 비례대표 의원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같은 그 노동계 출신으로서 김성태 전 의원과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지금 입장 차이 때문에 사실 조금 껄끄러운 문제 때문에 그 박대수 의원도 포기를 해버렸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뭐 지난 10월 달에 강서 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어떤 식으로든 지금 이 강서에 대한 나름대로의 조금 뭐랄까요 정치적인 이런 입장을 상당히 좀 강하게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아마 여당 입장에서 좀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아마 박민식 전 장관이 지금 당의 요청에 따라서 강서 을에 전격적으로 이제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본인이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지역적 연고는 없긴 합니다만 박민식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초대 이 지금 뭡니까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나름대로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 이걸 나름대로 성실히 그러니까 반영을 했고 예. 무엇보다 상당히 또 정치적 인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 입장에서는 한번 해볼 만한 카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박민식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 강서에 대한 연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네. 아무리 그러니까 지금
이 국회의원 선거가 구도와 바람이라 하더라도 네네. 지역적 연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정치적 핸디캡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가 그러니까. 하나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험지 출마인 것만은 맞아 보이는 상황. 네,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네. 예. 한동훈 위원장의 좀 행보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오늘 천안을 시작으로 내일은 청주, 8일과 9일엔 경기 수원, 성남시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총선을 40여일 앞두고요. 충청을 시작으로 격전지를 뭐 찾는 일정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중원에 좀 힘을 두는. 네. 이제 뭐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됐다 봐야 되겠죠. 예. 지금까지도 물론 선거 운동을 했지만 지난번에 뭐 새해 인사한다고 각 당협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그 방문하는 길에 시장들도 둘러보고 예. 뭐 그것도 이제 일종의 선거 운동이겠죠. 그러나 이제는 거의 이제 구도가 짜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선거라는 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잘하더라도 상대가 더 잘하면 못 이기는 건데 예. 지금 1대1 구도를 보면 어느 지역에서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되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후보가 결정이 되어지는 지역이 많이 있으니까 네네. 이제야말로 한동훈 위원장이 방문하면 이제 뭐 선거 운동이 되는 것이겠고요. 그야말로 지금 말씀대로 중원이라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작하는 게 바로 충청 아닙니까? 네. 우리가 다 알지만 역대 선거의 성적을 좌우하는 건 결국 충청 민심입니다. 네. 충청 민심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예. 그 선거 승리가 좌우되는 그런 것들이고 특히 또 이제 그 충청과 함께 경기 남부를 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쪽은 아직은 이제 뭐 국민의힘이 조금 열세 지역으로 됐는데 뭐 결국 공천이 이루어지고 또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많이 나면서 예. 국민의힘도 여당도 해볼 만한 지역이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 그쪽에 승부를 보겠다. 뭐 알겠습니다. 이런 의도라고 보이겠죠. 네. 자, 민주당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친문 핵심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금 전이었습니다. SNS 통해서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글쎄요, 이낙연 대표하고도 좀 만났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탈당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 남네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아마 이게 당의 주인으로서 떠날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이 공천에 대해서 강한 비판 그리고 또 본인의 또 이제 상당한 억울함도 있겠습니다만 예. 본인 입장에서는 당의 주인, 이 소위 말하는 이 친문계들이 당을 떠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계산했을 때 본인이 지금 당을 떠나서 지금 이 제3당 또는 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네네. 본인이 당선을 이어질 수 없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본인이 직접 나가서 뛸 경우에는 일종의 뭐랄까 적전분열에 의해서 국민의힘에게 어부지리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측면도 강화한 것 같고요. 좀 더 미래를 내다본 나름대로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 미래라는 것은 이번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이 공천이 사실상 민주당의 승리를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는 것이죠.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그 정치적 책임이 불거지고 난 뒤에 예. 그 뒤에 소위 말해서 민주당을 재건하는 그러한 역할을 자신과 소위 말하는 친문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하겠다는 나름대로의 좀 미래를 내다본 하나의 결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뭐 스텝을 좀 생각하는 그 행보일 것 같은데 일단은 이 SNS를 보고 서운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일 것 같은데 광주 출마 기자회견까지 연기하면서 임 전 실장을 만났습니다. 근데 뭐 서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낙연 대표로서는 굉장히 힘이 빠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네, 광주 출마 기자회견까지 연기하면서 임종석 전 실장 만나고 또 뭐 다른 분들 만나고 이렇게 했었는데 예. 막 큰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임종석 전 실장 측에서 본다면 입장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인인데 어딜 가냐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지난번 윤영찬 의원 탈당을 만료했을 때 임종석 실장이 굉장히 앞에 나서 적극적으로 만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논리가 바로 우리가 주인인데 어디 가냐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총선 끝나면 결국 이 대표 흔들릴 건데 그때 우리가 당을 접수하자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탈당을 하지 않고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좀 임종석 실장 당장 뭐 이낙연 대표 함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선거가 끝나면 또 민주당 구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얼마든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당권 도전이야 끝나고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올지를 지금 우리는 예상할 수 없지만 그렇죠. 그
당권 도전에서 당을 다시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접수한다, 중심을 잡는다.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긴 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결국은 이제 총선 승리,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담보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 이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의 생각이 사실 현실화되기는 힘들겠죠. 그러나 네.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목표하고 있는 제1당이 네. 안 될 경우에는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분명히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예.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줘서 당선된 현역 의원이라 하더라도 예.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아마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친문계는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 이 지금 당에서 무너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민주주의 원칙들을 바로 세워야 된다.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지금 70년 동안 이어져 왔던 민주당의 이 정통성, 예. 정당성이라는 차원에서도 본인들이 좀 더 명분을 갖고 있다고 본인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결국은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주도한 이 공천이 만약에 총선에서 제1당이 되고 뭐 더 나아가서는 가반 이상의 성적을 가져올 경우에는 아마 이런 친문들의 이제 상당한 미래를 내다본 이러한 결정들은 일종의 뭐랄까요, 물거품이 될 그렇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일단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당에 남기로 결정을 했는데 예. 컷오프가 확정된 홍영표 의원, 탈당 후 민주연대를 꾸리는 서른 의원 어떤 행보를 보일지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낙연 대표 측과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임종석 전 실장이 탈당을 하지 않고 또 서른 의원이나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을 지금 시사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현역이냐 아니냐 차이도 있는 겁니다. 아. 임종석 전 실장이 현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편하게 예. 탈당하지 않고 만약에 당에서 뭐 어디 이른바 험지에 좀 나가달라 이렇게 요청한다면 흔쾌히 나갈 수 있는 거죠. 예. 본인으로서는 지금 엄청 정치인들로서는 지금 엄청난 큰 장이 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때 거기 참여하는 것과 참여하지 않는 게 너무 다르니까요. 네. 그러나 이제 홍영표 의원이라든지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본인이 현역으로 있고 그 지역에서 또 지지자들이 본인에게 출마를 또 강력하게 요청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지자들 네. 사이에서는. 예. 그리고 본인도 여기서 그냥 그만두기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뭐 탈당해서 이제 뭐 무소속 출마나 아니면 어디 그야말로 뭐 새로운 미래에 합류하는 예. 두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서른 의원은 아직 조금 망설이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워낙 무소속 출마를 요구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하는데 홍영표 의원 알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운 미래에 더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서는 더 좀 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죠. 비례위성정당 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창당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보당, 새진보연합, 시민사회 총 참여하는데 종북으로 의심받는 세력들도 있다. 이랬기 때문에 도대체 민주당은 왜 이런 세력들과 함께 손을 잡으려 하느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충분히 그런 비판을 아마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 예.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다른 정당들과 시민단체까지 아우르는 네. 이런 위성정당을 만드는 이유는요. 결국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위성정당에 대한 명문 자체가 상당히 약했잖아요. 본인들이 지금 사실은 이제 지난 대선 때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 이나 이런 표계산 때문에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 그렇다고 한다 위성정당을 만들었을 때 민주당만 했을 경우에는 이 거대 이제 정당이 다 이 군소정당들까지 다 독식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그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일종의 군소정당들을 그러니까 포용시키고 그들에게 좀 더 앞선 번호를 준다. 이 소위 말하는 위성정당을 만든 데 대한 비판을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이 진보 단일화를 하겠다는 것도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비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역구에서도 사실은 이 지금 진보 세력들과 같이 단일화를 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경선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본인들이 지금 뭐 일단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대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야당이기 때문에 예. 지역 선거에서도 일종의 뭐랄까 야권 분열이 아니라 야권 단일화 노선으로 가겠다는
그러한 계산 때문에 이렇게 이 같이 다 모여서 한 당을 만듭니다만 예. 지적하신 것처럼 소위 말해서 종북 논란이 있는 과거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까지 포용한 데 대해서는 예. 아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도 무당층들이 상당히 민주당에 대한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심리적 거부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과연 정치적 득실이 어떻게 끝날지는 최종 우리가 결과를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번에는 민주당의 공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경원 전 의원이 공천된 서울 동작을에 추미애 전 장관 등이 거론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결국은 류사명 전 총경이 공천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분만 놓고 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공천이 분명합니다. 현역인 이수진 의원을 배제하고 네. 이와 같이 류사명 총경을 했다. 뭐 본인을 과소평가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네. 일단 인지도가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 그런 분 아닙니까? 지난번 뭐 행안부 경찰국 신설할 때 뭐 총경회를 주재하면서 조금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예. 현역 의원 이수진 의원에 비해서 지역에서는 특히 별로 인지도가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또 주로 경찰 그 활동을 예. 부산 울산 지역에서 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수진 의원과 비교해도 그렇고 또 추미애 전 장관과도 비교해도 그렇고 글쎄 뭐 비교가 어려운 그런 분인데 왜 이런 분을 공천했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예.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그 뭐 조직이 있고 하니까 예. 해볼 만은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 조직도 지금 이수진 의원이 반발하면서 이수진 의원을 지지하는 조직도 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다면 이수진 의원이 그야말로 100% 흔쾌하게 돕지 않는 이상 그것은 쉽지 않은 승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원희룡 전 장관 명령 대전도 확정이 됐습니다. 예, 어제 이 두 후보가 지역구에서 이제 마주쳤죠. 이제 개항에 있는 한 성당에서 이제 짧게 인사도 나눴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제 지역구가 조금 조정이 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또 유리하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현장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지금 지역구에 그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인천 계양갑이 인구가 지금 하안에 약간 못 미쳐서 네. 결국은 지금 이 계양 내에서 좀 더 인구가 많은 계산 1동과 계산 3동이 계양갑으로 갔다고 그래요. 네. 대신에 이 지금 작전 서운동이 이 일종의 뭐랄까 그 계양을로 옮겨왔는데 지금 이 지금 계양갑으로 간 이 계산 1동과 계산 3동이 좀 구도심이라서 노령층들이 많아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보수세가 조금 더 할 이 수 좀 있다. 두드러진 이 지역이라서 네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지역이 빠져나가고 사실은 작전 서운동에는 젊은 층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그래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일단 선거구 조정 자체는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유리한 측면으로 진행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원희룡 전 장관이 여기에 굴할 생각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뭐 저도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네. 상당히 아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해서라도 아주 중요한 정치적 이게 시험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모든 걸 지금 다 바쳐서 지금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반대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여기서 만약에 밀려서 이 낙마할 경우에는 예. 본인이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이랬든 저랬든 양측 간의 아주 큰 일종의 뭐랄까 이 빅매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개항을의 명령 대전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함께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제3지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경기 화성을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화성을 출마 배경은 무엇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참 얘기가 많았죠. 그렇습니다. 뭐 서울 노원으로 예. 가느냐, 뭐 또 대구 이야기도 예, 있었죠. 대구로 예. 가느냐, 아니면 비대로 가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은 이제 화성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중 선택지도 하나였죠. 뭐 본인 얘기가 바로 그거겠죠. 화성을이 평균 연령 34세. 전국에서 가장 젊은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예. 그럼 젊은 표심을 보고 그 화성을 출마를 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화성을은 현역이 지금 이원욱 의원이죠. 예, 네네. 이원욱 의원이 그 화성 정으로 옮기면서 신설된 지역구 화성 정으로 옮기면서 화성을 있는 조직을 다시 진짜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예. 지금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그런 경기 남부에서 이른바 다른 그 개혁신당 소속 그 의원들이 네. 후보들이 이른바 반도체 벨트를 뭐 형성하겠다 이런 것들이라고 하니까 거기 상당히 가능성을 높게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뭐 이준석 대표가 겨냥하는 젊은 층들 30대예요.
그중에서 주로 남성들이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여성들 거의 지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또 뭐 공약을 따져보면 5060 이런 그 세대들은 네네. 지지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 2030 중에 젊은 남성표만 가지고 거기서 될 수 있을까?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 어제 공식 창당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연대, 이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이 좀 높은데 일단 조국혁신당 측에서는 민주당과의 연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긍정적인 반응은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뭐 조국 혁신당이 뜨면서 사실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그 위성, 그러니까 비례연합 정당의 상당히 지금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뜨려고 하는 분위기가 좀 가라앉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간단하게 보면 뭐 조국 혁신당과 그 민주당은 비례에 관해서는 사실 일종의 제로섬 싸움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국 혁신당이 점점 더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의 강성 지지층들이 조국 혁신당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더 가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국 혁신당이 뜨면 뜰수록 중도 무당층들의 민심 자체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하는 심리가 강하게 작동할 경우에는 민주당에게도 결코 유리할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조국 혁신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검찰개혁이라는 정치적인 명분과 타겟은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분명하지만 정치적 계산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결코 반가울 수 없는 상황이라는 아마 정치적 딜레마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서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